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부부의 위기를 맛본 40대 여성입니다. 인꼬부부로 불렸던 저희는 결혼 20주년에 파경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인들은 저희 부부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금슬이 좋았어요. 이혼 합의서를 쓴 당일에도 그날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그만큼 저희 부부는 둘만 보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었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자기 반죽처럼 주물렀거든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참은 제가 대단하고 또 멍청하죠. 하지만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변명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간호학과를 나와 한 대학병원 마취과에서 근무했어요. 마취과에서 근무를 하니 당연히 수술방에 매일 들어갔죠. 비교적 빨리 끝나는 간단한 수술부터 어려운 수술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처음엔 수술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적응이 되다 보니 마취과 간호사의 보람은 여느 집도이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수술의 성공과 환자의 회복,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람을 느끼던 날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마취과 전공의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 마취과 전공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간호사 저 간호사한테 찝쩍거리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전공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눈에 띄었는지 집중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성희씨, 밥 먹자니까 왜 답장을 안 해요? 성희씨는 가만 보면 사람 애 태우는데 선수라니까? 아니요, 저 시간 없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서요. 에이, 간호사가 뭘 공부할 게 있어요. 의사도 아니고. 비싸게 굴지 말고 밥 한 번 먹자니까. 아니요, 선생님. 앞으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수술실에서 배워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 마취과 지민 씨한테? 나 여자친구 없어요. 어디서 자꾸 유언비어가 퍼지나 몰라. 그러니까 저 선생님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든든한 스타일을 좋아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전공의 표정이 구겨지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를 한 뒤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 뒤로 그 전공의가 저에게 관심을 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를 막 미워했어요.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면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저에게 지시를 내릴 때 소리를 친다거나 실수도 안 했는데 실수를 했다고 저를 혼내거나 그랬어요. 그 전공의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모르는 교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사직서를 품고 다녔어요. 언제라도 참지 못하면 사직서를 내려고요. 그만큼 즐겁고 보람찼던 병원 생활이 싫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 전공의와 수술방을 같이 들어가야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오늘이 바로 사직서를 내는 날이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수술은 끝내고 사직서를 내자는 마음으로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그 전공의는 오늘 수술 집도의와 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공의가 수술방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또 비꼬았어요. 교수님,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좀 대충하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자. 대답 똑바로 안 해? 너 오늘 실수하면 그대로 모가지야, 모가지. 교수님한테 패 끼치지 않도록 똑바로 해. 교수님, 기억 안 나십니까? 저번에도 마취하다가 환자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 탓이에요.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잘 얘기해서 오늘은 무리 없게 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내가 뭐? 너 설마 아직도 그걸 내 탓하는 거야? 너는 아주 반성도 없는 애구나. 선생님이 세트 오더 잘못 전달하신 거잖아요. 내가?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잘못 넣었다 한들 그 오류 하나 파악 못해? 그러고도 네가 마취과 간호사야? 이렇게 딱딱한 애인 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다행이다. 괜히 밥값만 낼 뻔했네. 자, 그만들 하시죠. 수술 곧 시작합니다. 마취과에선 오늘은 그런 실수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선생님은 세트 오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이 참, 오늘은 그럴 일 없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 네. 수술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한 거 다시 확인하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간호사 함부로 대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더 불편하네요. 어쨌거나 같은 식구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도 팀워크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병원 앞에서 같이 뵌 그분하고는 헤어지셨나 봅니다. 집도의인 젊은 교수가 그 말을 하자 전공이 얼굴이 불타는 홍당무가 되었어요. 자, 그럼 수술 시작합시다. 네? 사과는 하셔야죠. 간호사님께 사과하세요. 아, 미안하다. 젊은 교수는 전공의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했어요. 존댓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했죠. 그 전공의가 사과할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공의가 고개 숙여 제게 사과하고 수술은 시작되었죠. 걱정과 다르게 수술은 안전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어쩔 줄을 모르자 젊은 교수가 식판을 들고 제게 왔어요. 혹시 이 선생이 보복했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하자 젊은 교수는 그럼 됐다며 제 곁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실 그 젊은 교수를 모르진 않았어요. 그 교수는 신경외과 임상교수로 무척 무뚝뚝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떤 수술이든 수술이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해봤다는 의사며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죠. 저도 사실 그 교수와 수술을 몇 번 해봤지만 그날처럼 길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날의 일이 참 고마워서 다음날 언니의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커피요. 어제 일 감사해서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평소엔 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서 더 감사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평소에 제가 말이 없긴 하지만 다른 분이었어도 그렇게 한번 주의를 줬을 겁니다.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수술하실 때 뵐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수술방에서 젊은 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번 수술은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아, 네. 조금 까다로운 수술이라. 그런데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혹시 커피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상표가 없어서. 아, 저희 언니 가게에서 내려왔어요. 상표는 커버도 돈이라고 그건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맛이 괜찮았어요? 네, 다시 사 먹고 싶을 정도던데. 뭔가요? 저희 집 바로 앞이라 가까워요. 다음에 사다 드릴까요? 집이 어딘데요? 그렇게 수술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된 구내식당에서 만났죠. 젊은 교수가 제 앞에 앉길래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다시 커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어디냐, 언제 입사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친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술방에서 만나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젊은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약속이 되고 약속이 데이트가 되면서
저희는 커플이 되었어요. 1년 동안 병원 사람들 몰래 연애를 했어요. 10살 차이가 났지만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같은 병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만났어요. 오히려 저희가 힘들었던 것은 비밀 연애였어요. 원체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뒤에 남자친구가 조교수가 되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고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다른 과라고 하지만 저와 남편 모두 수술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퇴사는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지 않아? 차라리 내가 병원을 옮길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나니까 내가 이직하는 게 나아. 너무 마음 쓸 것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보니 이직할 병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놀았어요. 아니, 무작정 논 건 아니고 주부 생활을 했죠.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종종 남편의 속옷이나 필요한 것을 들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이직할 병원을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전에는 매번 청소해주고 반찬 가져다주고 했는데 수환이가 당분간 올 필요 없다고 하잖니.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파출부라도 쓰니? 네? 어머님이 매번 청소하고 반찬 가져다 주셨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너희 집에 어떻게 맨날 번쩍번쩍하고 반찬이 매일 꽉꽉 채워져 있겠니? 마법도 아니고. 그거야 저도 매번 쓸고 닦았으니까. 반찬은 수환 씨가 가지러 가는 건 줄 알았는데요. 네가 쓸고 닦아봤자 나만큼 하겠어? 청소하면서 이상하지도 않든? 먼지 한 톨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수술 때문에 바쁜 애가 나를 어떻게 찾아오니? 비밀번호도 수환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아, 밖에 너무 덥다 얘. 시원한 거 한 잔 내와라. 어머님, 이제 오시기 전에 연락 한 통만 해주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더러운 집 보여드리기 제가 부끄러워서요. 너 비밀번호 바꾸려고 그러니?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아들 통하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시원한 커피예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줬더니 뭐? 당황스러워? 은혜를 갚지를 못할 망정 싸가지 없이 그런 말이나 하고. 너 그러면 생활비 깎는다? 생활비요? 그걸 어머님이 왜? 어머, 수환이가 말 안 했니? 니네 생활비 내가 주잖아. 수환이 인턴 때부터 내가 수환이 돈 관리했잖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지만 돈 관리하고 불리는 건 나를 따라가지 못하거든. 그리고 너도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인데 어떻게 너한테 맡기니? 그럼 그렇다고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이제껏 남편이 생활비 준 줄 알았죠. 좀 당황스럽네요. 왜? 기분 나쁘니?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내가 수환이 돈 막 쓸까봐? 미안하지만 나 수환이 돈 쓴 적 없다. 그만큼 내가 궁핍하지도 않고. 너도 알겠지만 나도 꽤 벌어. 혼자 지내기 무리 없을 정도로 본다고. 너 거울 좀 보고 와라. 네 표정이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지을 수 있는 표정인지 확인하고 와. 그래서 수환이가 너한테 바로 주지 말고 자기한테 주라고 했구나. 어린 게 몰랐는데 아주 탐욕스럽네. 탐욕스럽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 월급인데요. 이미 그러기로 약속한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할 것 없다. 내가 돈 관리 대신해주는 걸 나중엔 네가 평생 감사해야 할 거다. 그리고 너 속옷 바꿔야겠더라. 그 속옷 몇 년 입었니?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속옷은 자주 바꿔야 해.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지만 그런 속옷 입고 다니면 애는 생기겠니?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리고 너 블라우스 단추가 헐거워져서 내가 다시 달아놨다. 그것도 몰랐지? 어쩜 애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아, 맞다. 지금은 쉬고 있지? 그래, 너 일자리 빨리 구해라. 우리 아들도 야금야금 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여기서 생활비 더 못 준다. 살림할 거면 지금 돈에서 잘 분배해서 쓰고, 아니면 당장 빨리 일 구해. 요새 남편 돈만 쓰면서 노는 여자가 어딨니? 저 논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는 거 아니고요. 일 안 하고 남편 돈 축내는 게 노는 거지 뭐가 아니야. 그래, 말 나온 김에 너 앞으로 가게 부숴서 나한테 줘라. 네가 어느 정도 쓰는지 알아야 내가 생활비를 줄이든지 하지. 그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 모르게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부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느 누가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받았으니 믿지 않을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상태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반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서 돈 관리를 맡기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그 변명도 통했어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묻기도 전에 제가 돈 관리는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사실을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돈 관리를 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 관리를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대놓고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입사 원서를 넣은 곳들의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묻고 정리할 시간이 없었죠. 제가 새로운 병원에 출근을 하고 적응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젠 대놓고 청소하고 반찬을 해두고 갔어요. 이제 보니 그걸 왜 몰랐을까 싶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차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집에 오시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아, 괜히 자기가 신경 쓸까봐 그랬지. 그래도 그런 건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미리 집을 치워놓든지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그럴까봐 말 안 했어. 왜? 어머니가 무슨 말 하셔? 아니요. 꼭 그래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해주려고 오신 거라도 아무 연락 없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불편했어? 불편하죠. 자기도 생각해봐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연락도 안 하고 와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지 않겠어?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겠구나 싶은데. 아, 물론 자기가 불편했다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바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였어. 내가 매번 열어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경솔했던 것 같네. 미안해. 그래도 나 퇴사하고부터는 어머니 못지않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과를 받자고 이런 말을 꺼낸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 알죠? 우리 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어? 혹시 싸운 건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생활비에 대해서요.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건 사실이야. 내가 인턴하던 시절부터 내내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어. 왜 그런 것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말하자면 긴 이야기인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 이후로 어머니가 아버지랑 하던 복덕방을 유지하면서 향초며 뜨개며 비누까지 복덕방과 겸할 수 있는 부업은 죄다 하면서 나를 키웠어. 돈이 없어서 의대에 진학하지 못할 뻔했는데 어머니가 악착같이 하신 덕분에 의대에 들어갔지.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어머니는 나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어머니는 공부하는 나한테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했어. 돈 때문에 휴학도 하지 말라고 했지. 나도 그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면서 다짐을 한 거야. 첫 월급을 타게 되면 어머니에게 통장을 맡기기로 말이야.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랬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나와 결혼한 상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건 내가 꼭 어머니와 결혼한 것 같잖아요. 나도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도 어머니에게 돈 관리를 맡길 생각은 없었어. 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 우리 어머니 내가 월급 통장 쥐어줄 때 엄청 좋아했거든. 그게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지 알지? 아들이 자기 희생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보답해준다니 기뻤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말 못하겠고. 남편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뭘 위해 살겠어? 당연히 아들, 자식만 보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통장은 의미가 있는 거야. 별 뜻은 없어. 어머니, 내가 통장 드린 이후에 내 돈 간단히 생각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쓴 적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지금쯤 더 불려놨을걸?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사정은 들었으니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중대한 일을 맡길 순 없어요. 나는 내 생각엔 이제부터 자기가 돈 관리해야 해요. 아니면 내가 할게요. 어머님이 얼마나 불렸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해요. 알겠어.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차근차근 말해볼게. 정말이죠? 약속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저희 남편은 20년 동안 월급 통장을 제게 주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시도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남편은 제가 없는 곳에서도 제가 있는 곳에서도 통장을 달라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돈 관리하는 거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이제 저도 나이가 찼고 이제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너는 공부만 하던 애가 무슨 돈 관리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찼어도 이 엄마한테는 여전히 애다. 저는 어머니한테 여전히 애겠죠. 하지만 애들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걔가 하긴 뭐래? 아가야, 너 정말 할 수 있니? 나는 모르겠다. 저번에 가계부 써오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지 한 번도 써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뭘 믿고 너한테 통장을 맡기겠니? 어머님, 그건 저희 남편 통장이잖아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네 남편 통장이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아들 통장이야. 내가 내 아들 통장 관리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네가 그렇게 관리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가계부 써오라니까. 내가 어떤 씀씀이인지 내가 파악하고 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어머님, 아무리 그렇다고 가계부를 써오는 건 좀... 저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돈 관리하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새처럼 애들 학원비나 식비가 올라서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하기도 죄송하고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생각해주는 거야 고마운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도 안 귀찮고 생활비 더 필요하면 나한테 편하게 말해라.
나 그렇게 속이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시누이가 저를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은 지금 남의 미용실을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오랜만에 집에 온 시누이가 저희 3사람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오빠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인데 엄마가 돈 관리하는 거는 좀 오바지 않아요? 여태껏 이랬어요? 결혼하고부터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언니한테 통장 넘겨요. 무슨 옹고집이에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집에도 잘 오지 않는 애가 괜히 와서 난리야. 반찬 해둔 거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엄마 그러는 거 고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옹고집이라고요. 어느 엄마가 결혼한 아들 돈 관리를 해요? 엄마 그러다 더 아이들만 미움받아요. 나한테만 받으면 됐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니까. 내 통장이라도 줄 테니까 오빠 통장은 언니 줘요. 뭐? 네 통장? 남의 머리 만져서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준대? 됐으니까 집에 가라고. 엄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잖아요. 내가 미용사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요? 엄마도 알겠지만 나 오빠만큼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학교 학비 못 준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2년제 대학 간 거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 네 성적으로 의대는 택도 없었어. 어딜 네 오빠한테 비비기를. 네가 의대에 갈 수 있었으면 내가 지원을 안 해줬겠니? 안 해줬겠죠. 엄마는 아들만 생각하는 아들바라기니까. 말이 좋아서 아들바라기지. 아들 바보죠. 그래, 나 아들 바보다. 너는 참 양심도 없구나. 너 올해 엄마 생일에 뭐 했어? 선물은커녕 연락도 없었지? 그런 애한테 무슨 뭘 해줘? 생일이요. 그래, 생일이요. 엄마 오빠한테는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선물도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생일엔 엄마 뭐 하는데요? 전화해서 낳아줬으니 돈 붙이라고 매년 그러잖아요. 언니, 엄만 이런 사람이에요. 아마 돈 관리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요.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 시누이는 집을 한바탕 뒤집어 놓고 그 뒤로는 발길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가 생겨 시어머니에게 진지하게 통장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류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다 합쳐서 30억쯤 될 거다. 내가 돈 관리를 한 건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이용해 투자를 해서 너희 몫으로 남기고 싶어서야. 그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우리 아들 돈을 야금야금 쓴 게 아니잖니? 어머님, 이걸 어떻게? 네가 봐도 대단하지? 사실 대학 교수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재산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니?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희들은 벌기나 해. 불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물론 네가 이렇게 불릴 수 있다면 통장 가져가도 좋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 정도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겠어요. 저는 계속 남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어머니가 괜히 복덕방을 오래 유지한 게 아니구나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재능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통장에 대해서 시어머니한테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웃기게도 사람이 30억이라니까 돈 앞에서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매달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돈 관리해주고 심지어 불려주고 하면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는 말고 한 달에 500만 원 보내라. 네? 아니 500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한테 매달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제 월급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너희 친정 있잖니. 분홍이라며. 딸기하우스 10채는 가지고 있다고 상견례에서 너희 아빠가 자랑을 하지 않았어? 저희 아빠가 무슨 자랑을 했다고.
더군다나 제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 돈을 달라고 해요. 사실 그대로 전에 시어머니가 통장 관리에서 30억 넘는 재산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불릴지 모르니 매달 5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애들은 1000만 원씩 받으라고 하는 걸 내가 반이나 줄인 거다. 어머님, 그건 무리예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아무리 남편의 의사지만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무리라는 거 보니 너희 집 분홍은 아닌가 보구나. 하긴 혼수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분홍이야. 저희가 무슨 혼수를 제대로 안 했어요. 구닥다리처럼 이불이나 해왔잖아. 요새 누가 이불 하니? 명품 가방이나 그런 거 하지. 그리고 어차피 그 30억 네 재산 되는 건데 너무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니? 더 생각할 것도 없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500만 원 송금해. 어머님, 자꾸 왜 이러세요?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할 게 없다니까. 나중에 수해 보는 건 너야. 그래, 나 죽으면 내 재산도 전부 너 가져. 그럼 됐지? 너 내 재산 무시하면 안 된다. 한두 푼이 아니야. 3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500만 원.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한 뒤에 시어머니를 보내고 반격을 준비했어요. 더는 이대로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을 30억 재산으로 불려준 건 감사해요. 감사하죠. 누군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반격을 하다니 복에 겨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애초에 저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돈가리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커서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늘려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어요. 언제는 편하게 생활비에 대해 말하라고 하더니 시어머니는 다르게 말했어요. 남편과 저희 아이들을 비교했죠. 우리 애들은 학원 안 다니면서 혼자서 알아서 공부했다. 학원을 다녀야 성적이 오른다는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핑계야.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지. 그거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다. 엄마가 할 일이지. 그래도 어머님, 애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학원에서 과외해서 보충해 줘야죠.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과외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라니까. 지금 다니는 학원이 얼마나 좋아. 오래 다녔다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수업료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건 그렇지만 너 아들 의대 보낸 내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 어디서 헛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외를 해도 안 될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학원 그대로 보내. 그리고 무조건 대학은 국립 아니면 보내지 마라. 보내고 싶으면 네 돈으로 보내. 나는 절대 못 주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인생뿐 아니라 저희 아이들 인생까지 주무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가 먼저 작성한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협의서, 즉 약정서를 건넸죠. 제 약정서에는 30억 정도 되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저에게 넘기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시어머니가 열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똥이 튄 남편은 이혼이란 소리에 당황했어요.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언제 싸운 적이 있기를 해. 말다툼도 잘하지 않았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실수한 거라도 있어? 그럼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혼 서류부터 내밀면 당황스럽잖아. 우리는 잘못이 없어. 자기 말대로 우리가 싸운 적도 말다툼을 한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인고 부부니까. 하지만 난 이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왜? 또 무슨 말 하셨어? 500만 원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 돈 관리해주고 불려주는 값을 받고 싶대요. 뭐? 500만 원? 그래요. 30억으로 불려줬으니 월 500만 원은 정말 어머님 말대로 약속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30억까지 불리길 바라지도 않았다고요.
그것보다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불리고 만들어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머님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젠 한계예요. 저는 이대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어쩔 수 있어요. 자기 탓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님한테서 분리되었어야죠. 독립했어야죠.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 이유가 뭐가 됐든 이건 아니에요. 저와 남편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남편은 이혼 서류와 약정서를 작성했고 저는 그걸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흥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집에 쳐들어왔죠. 서류들을 제 앞에서 펄럭펄럭 흔들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보는 그대로죠. 너 내가 매달 500만 원 주라고 해서 그래서 시위하는 거니? 아니, 너 참 웃긴다. 내가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30억이나 해줬으면 감사해하지도 못할 망정 이혼? 그리고 심지어 그 재산은 홀랑 다 가져가겠다고? 이제껏 어머님한테서 받아온 스트레스 정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야, 30억이야. 3억도 아니고 30억이라고. 고작 네 스트레스가 30억을 넘는다고? 우습다. 야, 내가 더 우습다. 네가 관리했으면 이 정도로 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못하죠. 절대 못하죠. 제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혹은 남편이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두 딸, 이게 저희 가족이죠. 어머님은 그냥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일 뿐이에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선 긋는 거니? 정말 너무하구나. 내가 지압이 없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넌 그런 나를 배려조차 하지 않는구나. 배려해요. 저도 어머니 외로울 거 생각해서 자주 애들 데리고 찾아뵙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계집 같은 하고 그래 이혼해라. 내 아들이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 사느니 혼자 늙어 죽는 게 낫겠다. 대신 약정서를 폐기해. 그건 용납 못한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제 재산이라고요. 어머님 재산까지는 가져가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건 그냥 두세요. 건들면 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가 보지?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처음 본 거였죠. 남편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현관까지 끌고 갔죠. 아들아, 정신 차려라. 그게 30억이다. 무려 30억이라고. 그 돈을 저 계집애한테 다 털릴 셈이냐? 그걸 엄마가 어떻게 불렸는데.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제 부인을 대했어요? 이제껏 말이에요. 저에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500만 원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제 부인에게 다 줄 거예요. 다 빼앗기고 이혼 당할 거예요. 뭐?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네 부인이 나한테 싹수 누렇게 대든 건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그래요? 이제껏 어머니가 이렇게 대해서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고생 안 했냐? 내가 네 월급으로 이만큼 불리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다고. 엄마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만들 셈이냐? 어머니, 제발 더 이상 망가지지 마세요. 정말 제 생각이 짧았어요. 결혼하면서 뭐가 됐든 어머니한테 통장 가져왔어야 했어요. 제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저는 이제까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네요. 저 지금 창피해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저희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겨우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엉망이 된 집을 보며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며 제게 일단 집안 사진을 다 찍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자랑거리도 아닌데. 언니, 왜 이렇게 물러요? 그걸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신고해야죠. 네? 어물림을요? 엄마가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무조건 증거는 남겨놔야 해요. 다음부터는 녹음도 해놔요. 이기려면 철저해야죠. 일단 신우이의 말대로 엉망이 된 집을 사진 찍어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직 그래도 날 어머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속이 좋은 건지 악독한 건지. 너 당장 약정서 다시 써.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크게 노래를 틀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제 동료들까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노래를 더 크게 틀었어요. 병원 전체에 뱀이다 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죠. 결국 다른 동료가 경비를 불러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너 지금 이러는 거 평생 후회할 거야. 그리고 저는 원장에게 엄청 혼났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독해지더라고요. 저는 CCTV 녹화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날 시어머니가 엉망으로 만든 집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물론 그 전에 남편과 상의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니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해야지. 그러면서 제 안전을 걱정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게 힘이 되었어요. 저는 무사히 고소를 마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을 받았어요. 검사의 추궁에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울자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가 불편해서 저는 재판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니 같이 온 신우이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앉히더라고요. 여기서 말리면 안 돼요. 나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순간 무죄예요. 그러니 앉아 있어요. 처음 보는 신우이의 강경함에 저는 당황했지만 신우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징역형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당장 항소해요. 시어머니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판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재판장을 떠났죠.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우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세 사람은 다가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관계자에게 말했죠. 무슨 할 말이 있니? 몸 아파 낳아준 엄마를 감옥에 보내놓고서?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징역이 나온 것 아니에요. 반성하는 모습만 보였으면 벌기멍으로 끝났을 텐데.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니? 아들아, 정신 차려. 여자 때문에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하지만 전 기회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저희 와이프 말대로 독립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출소하면 누구도 찾지 말아요. 저도 제 와이프도 여동생도. 누구도 찾지 말고 어머니 혼자 살아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걱정은 안 할게요. 너 끝까지? 오빠 말이 맞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오빠가 어떻게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겠어? 이제 엄마한테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잘 살아요. 너는 딸이라는 게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니? 엄마가 나를 안쓰럽게 봐야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는 나보다 더 했어요. 출소하면 한 번은 날 찾아와요.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엄마가 나한테 어떤 폭언을 했는지. 이제 가셔야 합니다. 두 남자가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잡고 끌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를 노려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감옥에 가게 되고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에 남편도 동의했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본인이 선택한 본인이 가정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 통장을 받았어요. 감회가 새롭더군요. 시어머니처럼 30억 그 이상으로 불리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린 30억의 재산은 모두 팔았어요. 출소 후 시어머니가 찾아올 것을 대비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드리고 그것조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 공부 중이에요. 앞으로 저희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요.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준 시누이에게는 새로 미용실을 개업해줬어요. 제 은인이니 그렇게라도 보답해주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시어머니를 감옥에 넣은 저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를 질책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겁나지도 않고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로 타일러 제대로 알아듣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떻게든 해야 겨우 말을 듣는 애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디 출소할 날이 되었을 땐 정신을 차렸기를 바랄 뿐이에요. 물론 그때가 되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을 거지만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